소방관 가족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소방관의 아내로 살아온 한 주부입니다. 지난주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각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방학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형편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김에 조조 영화를 보고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영화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웃음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도 담긴 영화였죠. 하지만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슬픈 영화도 아닌데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영화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눈물만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가슴 아파했던 이유는 바로 제 남편이 소방관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웃을 수 있는 장면들도 나오지만 현실에서 소방관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주변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만 안 나면 할 일도 없고 편하겠네요. 하지만 소방관의 업무는 단순히 불을 끄는 것만이 아닙니다. 화재 예방 활동, 각종 사고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 응급 환자를 돌보는 구급 업무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일반 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매일 마주하고 때로는 억울한 비난까지 받곤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불구경하는 시민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와? 불도 제대로 못 끄네.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현장 지휘관이 되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서 정작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화염과 싸우느라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위를 견뎌야 하고 겨울에는 불을 끄기 위해 차가운 물을 다루다 보니 혹독한 추위에 고통받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만 소방관들도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야 하고 강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화재 현장의 위기에 처한 생명이 있다면 주저없이 뛰어들어야 하는 게 소방관입니다. 망설일 시간도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다 보니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을 보내면서 혹시 이게 마지막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인공 소방관이 결국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의 아내가 절규하며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장면이었는데 그 순간 나도 언젠가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평소에 바쁜 아빠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달았다며 둘이서 아빠에게 큰절을 올리더군요. 특히 가슴 아팠던 장면은 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소방관이 휴대폰에 아내에게 남기는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을 보면서 제 심장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네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조차 남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소방관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순직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아이들이 자라나는 소중한 순간들에도 남편은 거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3교대 근무로 그나마 쉬는 날이 생겨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조금 늘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미 다 자라버려서 이제는 아빠의 손길 없이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생하시는 아빠를 위해 아이들이 도움을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아이들이 집에 오면 꼭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가도록 합니다. 늙어가는 아빠의 몸을 잘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이상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합니다. 물론 남편은 아직 젊은 나이지만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돌보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소방관들에게는 생명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에 대한 대가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최고의 직업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소방관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솔직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길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남편은 근무를 하러 나갔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남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고
이 땅의 모든 소방관들이 항상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 화재 소식이 들려옵니다. 작은 관심과 올바른 습관만으로도 많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곳을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안전하게 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좋은 것이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남편과 전국의 모든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가 모두에게 행복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부,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장갑 한 짝의 추억. 안녕하세요. 결혼 20년 차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특히 장갑은 제게 귀신 곡할 노릇이었죠. 신기하게도 새로 산 것일수록 마음에 드는 것일수록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한 번 끼면 어김없이 한 짝은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곤 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였습니다. 남편 가족들을 처음 만나기로 한 날, 그날도 역시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쁜 연두색 장갑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릴 때 어디론가 사라졌나 봅니다.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한 짝만 남아있더군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에 낀 장갑을 어떻게 잃어버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장갑을 손가락 사이사이 꾹꾹 눌러가며 끼는 시범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었죠. 그렇게 1년쯤 지나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했고 우리 둘 다 병원 경험이 없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일이 바빠서 휴가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시간을 맞춘 날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었어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그보다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말고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그렇게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힘내. 간병인 분이 곧 오실 거야. 나는 꼭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 최대한 빨리 돌아올게.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었고요. 텔레비전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병실에 혼자 누워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라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반갑게 남편을 맞이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손이 시뻘겋게 얼어 있었거든요. 어머, 장갑은요? 왜 장갑을 안 끼고 다녔어요? 얼굴도 왜 이렇게 얼었어요?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으니 남편이 당황한 듯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버스 탈 때까지는 분명 끼고 있었는데 내릴 때 놓고 내린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남편의 입술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입술이 푸석푸석 각질이 일어나 허옇게 트여 있었어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 수술 전부터 이틀 넘게 제 곁을 지키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는 사실을요. 밥은 먹었어요? 제대로 챙겨 먹었어요? 제가 힘주어 묻자 남편은 손을 더듬거리다 말고 말했습니다. 지금 밥이 중요해? 당신 얼굴 좀 봐. 거울 본 적 있어? 거울을 보니 제 얼굴도 많이 부어있고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 모습이 그렇게 형편없으니 더 미안해서 얼른 나가서 밥 먹고 오라고 남편을 내보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직후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제대로 눈도 못 뜨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보이네. 다행이야.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것 같구나. 전화가 안 되어서 다른 분께 소식을 듣고 근처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물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남편 손만큼이나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의 손 모양이 참 닮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셨고 병실 정리를 손수 도와주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렇게 먼 길을 찾아와 친딸처럼 걱정해 주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살다 보면 귀찮을 때도 있고 피곤해서 대충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 시켜 먹자고 하고 싶은 날도 많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참고 정성껏 밥상을 차립니다. 그게 다 그날 겨울 장갑도 잃어버리고 입술이 트도록 저를 돌봐주던 남편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이후로 근 20년간 정성 들여 집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남편에게 그때의 기억을 고백해볼까 합니다. 여보, 사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장갑까지 잃어버리고 그렇게 걱정해주던 게. 그러면 남편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소리야? 별일도 아니었는데. 나는 걱정도 안 했어. 그럼 저는 다시 말할 겁니다. 그때 당신 입술 어땠는지 알아요?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때 마음 먹었어요. 내가 낳으면 평생 맛있는 밥 해드리겠다고. 지금까지도 그 다짐으로 집밥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리 부부는 둘 다 새 장갑을 사지 않습니다. 그냥 싼 면장갑을 끼고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게 지내요. 저는 요즘 짝짝이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그 연두색 장갑과 어디선가 주운 검은색 장갑을 함께 끼고요. 옛날 같았으면 부끄러웠을 텐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런 것도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짝짝이 장갑을 끼면 그 겨울에 따뜻했던 감정이 새삼되살아나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세 번째 사연. 아들이 선물한 세면대. 안녕하세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는 세면대가 없습니다. 이전 주인분이 세탁기를 설치하면서 공간을 넓히려고 세면대를 철거하고 바닥에 대야를 두고 쓰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면대 자리에 다른 물건을 둘 수 있어서 공간 활용에 유리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지낸 지 몇 년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바닥에 낮은 대야로 머리를 감는 게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허리를 깊이 숙이면 배가 눌려서 숨쉬기도 힘들고 갈비뼈가 아팠습니다. 큰 대야 위에 작은 대야를 올려놓아 높이를 조절해보기도 했지만 균형이 잡히지 않아 자꾸 넘어졌습니다. 결국 바닥에 수건을 깔고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를 감곤 했죠. 그렇게 10달을 보내고 출산을 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 불편함을 다 잊고 살았습니다. 일상에 적응하니 특별히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쯤 지나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배가 불러오자 잊고 있던 불편함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세면대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세면대를 새로 설치하자니 비용도 부담스럽고 식구가 늘어나면서 화장실 공간도 더 비좁아진 상황이라 망설여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뭘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배가 나오니까 머리 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샤워기로 감으면 되지 않아? 물을 받아서 헹구는 게 익숙해서요. 머리카락도 길고 해서 샤워기로는 개운하지가 않아요. 사방에 물도 튀고요. 나는 항상 샤워기로 하는데 편한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불편해도 참고 써야죠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섭섭했습니다. 출산까지 3달밖에 안 남았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여러 번 허리를 굽혀야 하는데 남편이 뭔가 해결책을 찾아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남편은 성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요청하기 전까지는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돌려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 편이죠. 주변에서는 늦둥이를 임신한 김에 남편한테 심부름 좀 실컷 시키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것도 눈치가 없습니다. 뭐 좀 먹고 싶은데 사다 줄래요? 지금 먹고 싶어? 정말? 지금 사다 줘? 아니에요. 귀찮으시면 내일 퇴근길에 사다 주세요. 그래, 내일 사다 줄게. 이렇게 해서 뭘 사오면 정작 남편이 저보다 더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그만 먹을 정도예요. 어쨌든 남편과 세면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퇴근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혹시 화분 받침대 아시나요? 철제로 만든 키 큰 화분 받침대요. 60cm 정도 높이의 고풍스러운 모양의 받침대 위에 세숫대야가 얹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동식 세면대 같았어요. 이게 뭐야? 작은 아이가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샀대요. 엄마 허리 아프다고요? 정말? 내가 이걸 사왔어?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어? 저번에 엄마 아빠 대화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걸 세면대처럼 쓴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근처에 그런 거 파는 곳이 있어서 사왔어요. 와. 정말 고마워. 감동이야, 아들. 남편도 말했습니다. 이 녀석 봐라. 아빠보다 낫네. 그러면서 멋쩍은 듯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큰 받침대를 들고 버스를 타고 왔을 아들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막내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워하던 큰아들의 표정에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깊은 배려심을 가지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직접 말로 요청하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남편과 달리 아들은 엄마의 불편함을 스스로 알아채고 해결책을 찾아준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이 마련해준 이동식 세면대로 편하게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행복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나 봅니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네 번째 사연. 어머니의 재산과 형제 간의 갈등. 안녕하세요. 5남매 중 둘째 며느리입니다. 1년 전쯤 시어머니께서 계단에서 넘어지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죠. 처음에는 의식이 또렷하셔서 본인 이름도 정확히 말씀하시고 저희도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뇌에 출혈이 심해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어머니는 회복 과정에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이남 3녀로 5남매입니다. 큰형님 댁은 오래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고 그동안 제가 주로 어머니를 돌봐왔습니다. 사고 당일도 제가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급히 119에 신고했었죠. 큰형님께 연락드렸더니 다음날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상태가 좋지 않아 5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댁에서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4천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모아두신 돈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큰형님은 요양시설을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형제들이 돌아가며 모시자고 제안했지만 형님은 처음부터 요양원이 낫겠다는 의견이었고 결국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이 더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큰형님은 동생들과 상의도 없이 본인이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본인이 모시겠다고 했죠. 매형들과 매제들이 항의했고 저희 부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돈이 적게 나왔을 때는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더니 큰돈이 발견되자 갑자기 형제들 의견도 듣지 않고 본인이 모시겠다고 나선 겁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큰형님은 저희 몰래 은행 직원을 대동해 치매에 걸린 어머니께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고 본인을 관리인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간병인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은행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형제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면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큰형님은 돈만 관리하고 어머니는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죠. 혹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요. 다행히 양심은 있으셨는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형제 간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시누이들은 큰오빠와 연락을 끊었고 저희도 어머니 안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휴대전화마저 없애버렸다고 하더군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부모님 세대분들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실 때 자녀들을 모아놓고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있고 형제 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셨고 결국 형제들 사이가 원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